안녕하세요. TV일바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혁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든 인터넷이든 지난 일주일 동안에 뉴스 시사 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이 4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의 변화가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도표상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에는 60대 이상을 한 세대로 조사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60대와 70대 이상을 구분한 것을 고려하면 이 60대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뉴스 이용률은 증가하고 그 이외의 세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언론 전반의 신뢰도, 영향력 평가는 고르게 하락했습니다.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영향력, 언론활동 자유 총 5개 항목에서 공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평가 점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공정성 평가 점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5평가 항목 중 최하위였습니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전문적이지만 정확성은 떨어지고 이 공정하지 못한 언론. 이것이 언론 수용자가 바라보는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 혼란스러워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언론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최고의 권력을 파면시킨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민이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간 귀감이 되는 사례였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은 비록 소수의 언론에서 두드러졌지만 그 의미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력을 읽는 눈, 해설 저널리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지고 속보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보는데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정보가 말하는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사건을 보여주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지 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설 저널리즘입니다. 해설 저널리즘의 의미는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이 말하는 배경과 권력의 흐름, 그리고 시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풀어주는 저널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누가 더 빨리 보도하느냐, 누가 더 강한 제목을 다느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설명입니다. 이 사건이 왜 지금 벌어졌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걸 짚어줘야 뉴스가 진짜 정보가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죠? 처음엔 그저 사고로만 보도됐지만 어떤 언론이 이 사건의 구조를 깊이 있게 해석하면서 사회적인 참사로 규정되었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해설 저널리즘의 힘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보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는 됐지만 그 배경과 본질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서 정치적인 진영 싸움으로 흘러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건 바로 진실에 기반한 해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기후, 지역 문제까지 온갖 이슈가 얽히고 설켰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을 넘어선 해석, 그리고 표면 뒤에 숨은 흐름을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해설 저널리즘 보도를 소개합니다. CJB 청주방송은 지역 의료계의 어려움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10년 전 권역외상센터의 충북 지역 유치에 기여했으며 중증 외상 환자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전문의 3명 줄사직 벼랑끝 권역외상센터 보도에서 충북대병원 외상센터의 외과 전문의 3명의 사직으로 인해서 파행을 빚게 될 가능성을 알립니다. 의사 11명이 전담해서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을 실시하는 현실에서 진료 시스템의 공백을 지적합니다.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세부전공 제도로 인해서 의료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진료 과목마다 전공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지역병원에서는 의료진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세부전공 진료 공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전문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의료 실정에 맞지 않아서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역병원의 의료진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너무 세분화된 전문의 운영 방식과 더불어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또한 세부전공 가속화에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2년 전에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 외과 의사가 응급 소아외과 환자를 수술한 것에 대한 10억 원의 배상 책임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세부 전공의 문제에 대한 보도에서 서울의 빅5 병원 주도로 짜여진 병원 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제도적인 결함, 그리고 법원의 판결 사례 등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알기 쉽게 해설한 해설 저널리즘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임대 수익을 도비로 충당, 문화재단 이전 논란 보도에서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1월 청사회전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합니다. 그것도 경매 예정가보다 약 20억 원 높은 94억 6천만 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 후에 일부 공간을 임대해서 연간 3억 원의 수익 창출 계획을 밝혔지만 충북문화재단 또한 같은 건물로 이전해서 도비로 임대 수익을 충당하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독립청사를 마련해서 건물을 매입했음에도 애초에 계획했던 임대 수익과 원도심 활성화 계획은 불확실해지고 건물 매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신청사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칫 단순한 사실만을 보도했을 경우에 이해하기 힘들 수 있었던 사안의 연관관계를 드러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한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쉬움이 남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같은 3월 12일 수달 사라진 호암지 재방공사 후 자취감춰 보도에서 충주 도심의 호암 저수지가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라는 것이 시민들의 촬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호암지 제방 개보수 공사가 3년째 진행되면서 수달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뉴스는 공사로 인해서 수달의 이동 통로가 막혀버린 것을 지적합니다. 50m 길이의 좁은 배수관 2개가 유일한 수달의 이동 통로지만 이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생태관광도시 충주의 상징인 수달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 보도에서 이렇게 환경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는 기회는 되었지만 수달을 보존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공사의 시작 전에 미리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보도를 하나 더 소개하면요. 지난 3월 13일 청주 간첩단 충북 동주의 실형 확정, 2심 판결 적법 보도에서 요즘 접하기 힘든 간첩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충북 동주회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결성해서 북한의 공자원과 내통하며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공작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수령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1심에서는 모두 징역 12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의 과정에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항목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 감형된 이유 등을 더 자세히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홍역을 앓은 것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의 전달자에서 이 사회를 해석하고 연결해주는 설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그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설 저널리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언론입니다. 권력을 읽는 눈, 그게 바로 해설 저널리즘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 해설 저널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류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제한된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보통 지질 시대는 지층 속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소행성 충돌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지구 환경을 바꾸면서 새로운 지질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인데요. 최근에는 지금의 시대를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환경을 바꿔놓는 가장 큰 힘이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막강해졌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말이 바로 인류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22세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번 대멸종의 주범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지구에서 일어난 대멸종 중 가장 큰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는 5번째 대멸종에선 지구 생물종의 75%가 사라졌다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생물 멸종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시급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사계절이 뚜렷했던 한국에서도 이제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계절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길어진 장마,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겪으면서 이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가 겪게 될 파국을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지금 진행 중인 6번째 대멸종은 생물종의 멸종을 넘어 인류 자체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고 또 북극 해빙 면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사상 최고로 치솟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의 지구는 이미 몇몇 임계점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기후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뀌는 시점,
그래서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는 지점을 특이점 또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특이점이란 이 지구 시스템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이자 자연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속화하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이 특이점을 넘기면 자연이 스스로 기후를 더 빠르게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땐 우리가 노력해도 멈추기 어렵게 되는데요. 이 특이점은 지구 시스템의 붕괴 버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눌리면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특이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5일 방송된 질문 있습니다에는 신호영 환경 강사가 출연해 지구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실천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호영 환경 강사 역시 신생아였던 둘째 아들이 심한 아토피를 앓는 것을 보고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에너지 전략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중심으로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 교육이 어떤 방향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신호영 환경 강사는 인간의 탐욕으로 멸종된 도도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간의 무관심과 욕심이 빚은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포식자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던 온순한 성격을 가진 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 들어온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이 데려온 돼지나 원숭이 같은 외래종 동물들로 인해 번식률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100년 만에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멸종된 도도새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를 경고하는 신호라는 것이 신호영 환경 강사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종이컵이나 빨대,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거나 오염된 플라스틱을 깨끗이 씻어 철저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처럼요.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연을 해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재는 전기를 쓰는 방식뿐 아니라 우리가 입고 쓰는 물건들도 점점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버려진 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원사로 신발이나 가방을 만드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자원을 다시 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환경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쓰레기를 다시 원료로 만들어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에 비해 버려진 물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전혀 다른 디자인과 새로운 쓰임새를 가진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업사이클링에 주목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원사로 바꿔 신발이나 옷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들 기업의 활동은 지속 가능한 소비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쓰레기나 폐기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방식, 즉 소비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쫓아 물건을 사고 쉽게 버리는 대신 오래된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만의 미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살려 쓰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환경운동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천은 전략이나 개인의 취향을 넘어 지구의 미래와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도도새가 사라질지 아니면 지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헌옷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중고 의류를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이 옷들은 대부분 북반구에서 소비된 뒤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남반구로 보내져 버려진 것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자원순환의 실패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한쪽의 과잉 소비가 다른 한쪽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구조적인 불평등과 폭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을 위해 무언가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다가올 6번째 멸종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경고를 무시할지 아니면 함께 응답할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역할에 달려 있는데요.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낳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CJB 청주방송 질문 있습니다에서 신호영 환경 강사는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옴부즈맨 제작단의 최정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방송과 접목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6일 CJB 모닝와이드 AI 랜덤 여행 경남 거제 투어 편이었는데요. 이 방송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여행지를 추천받고 여행 중에 생기는 궁금증도 해결해 나가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여행 콘텐츠였습니다. 방송은 리포터가 AI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라는 소개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방송 컨셉에 맞게 리포터는 AI에게 높은 곳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AI를 활용해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으로 떠나는 여행 방식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AI에게 학술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휴가처럼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AI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방송은 AI가 추천해준 명소 중 하나인 거제면 수정봉의 옥산성을 향해 떠나는데요. 정상을 향하던 리포터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자 AI에게 이곳이 맞아?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정상에 도착해서도 옥산성 우물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생성형 AI를 이용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리포터의 질문과 음성으로 옮긴 AI의 답변만으로는 이게 정말 AI가 알려주는 정보인 건지 아니면 방송을 위한 설정 혹은 연출일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거제 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전히 활기차고 흥미로운 진행이었지만 방송 내내 여행지인 거제의 모습보다는 리포터의 얼굴, 리액션 등을 더 많이 담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AI와 대화를 나누고 여행지를 추천받아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겠지만 방송 자체가 거제 여행을 다루고 있는 만큼 거제의 다양한 매력을 더 많이, 더 깊이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리포터가 AI에게 질문한 걸까? 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알려진 AI를 활용해 질문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방송과 비슷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질문을 좀 더 복잡하게 이어나가자 존재하지 않는 카페의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할루시네이션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한 여행을 소재로 삼은 만큼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받을 시청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다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비록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여행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점은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들을 보완해서 제작한다면 처음보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에 이어 4.19 혁명 기념일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4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헌법 수호화,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지자 AP통신은 대통령이 된 스타 검사 윤석열의 극적인 몰락을 보도했으며 CNN은 비상계엄 선포 후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이 종식됐다고 긴급 파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새로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몇몇 외신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외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 세 번째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